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구독자예요. 긴 연휴를 겨우 넘겼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이제 김장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김장만 생각해도 작년에 동서랑 한바탕 했던 일이 떠올라요. 진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연이에요. 세상에 그런 무개념 동서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제 동서는 그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처음 봤는데요. 오늘은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금융권에 다니는 남편과 2022년에 결혼했고요. 아이도 낳고 회사에도 복직해서 그럭저럭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큰 욕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그러던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잔뜩 들떠 있었지요.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2024년 초가 좋다고 해서 다들 그때쯤으로 맞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공기업에 다니고 예비동서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도련님이 단정하고 착실하고 참 사람이 바르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님과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냉장고를 거의 털다시피 해서 진수성찬을 차렸거든요. 갈비찜, 잡채, 전, 소불고기, 새우튀김, 거기에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거의 명절 상차림이었죠.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향수 냄새가 확 퍼지더라고요. 처음 어른들께 인사 오는 자리에 향수는 뿌리지 않지 않나요? 좀 의아했는데요. 아무튼 새로 산 듯한 코트에 머리며 손톱까지 단단히 꾸미고 왔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신경을 써서 오긴 했지만 향수는 좀 오바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잘 보이려고 계속 웃는 모습에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 게 기특해 보이긴 했습니다. 예비동서는 시부모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동안 정성껏 만든 밥을 먹으려고 모두가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님과 아침부터 만든 음식들이 유기농 식탁에 가득 찼어요. 가짓수도 정말 많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요리도 엄청 잘하셔서 맛도 좋은데요. 그 상차림 보고 저는 예비 동서가 감동을 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가 형님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던데 저 죄송하지만 그런 거 못해요. 전 순간 멈칫했어요. 수많은 음식들을 보고 든 첫 번째 생각이 시집살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시집살이를 제가 시킬까 봐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웃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1초 만에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갔어요. 아니, 누가 잡아먹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지금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죠. 어머, 이 밥상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냥 잡아먹나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잡아먹힐만 하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미울 리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년 눈을 요래하고 째려보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우리 큰애 좋은 애야. 괜히 동서 잡을 사람 아니니까 서로 오해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됐지만요. 어디 손윗 사람한테 덤벼요. 그것도 처음 인사 오는 자리에서. 그때 이미 느꼈어요.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아주 연애할 때부터 헤어지네 마네하면서 도련님을 구워 삶아 먹더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애인가 궁금했었는데요. 생긴 게 눈 쫙 찢어지고 얼굴에 딱 지 욕심만 챙기는 그런 관상 아시려나요? 딱 여시 같은 관상이에요. 공부만 한 착한 도련님이 결혼해도 와이프한테 대우는 못 받고 아주 당하고 살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반대를 해요. 본인들이 좋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준비할 때 아주 까탈스럽게 굴면서 얼마나 요란을 떨던지요. 웨딩홀부터 예단, 예물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혼수는 자기가 해오기로 했고 서방님이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는데 그게 신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면서 아주 까탈과 생떼를 부리며 저희 도련님을 잡더라고요. 그럴 거면 자기가 돈을 보태든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비 신부의 예민한 투정인가 보다 했죠. 그런데요, 진짜 사건은 그 다음이었어요. 상견례 날 저희 부부도 함께 갔었는데요. 양가 부모님들이 한창 분위기 좋게 인사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야, 김재, 어떻게 너가 날 두고 결혼을 해? 이건 사기야, 사기. 넌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니, 자네는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얘 세아가야. 너 혹시 아는 사람이니? 그러자 예비 사돈 내외분들과 예비 동서는 얼어붙었죠. 아무런 액션이 없자 결국 그 남자가 상견례에서 먹고 있던 상을 확 엎었고요. 게다가 예비 동서랑 침대에서 은밀하게 찍은 사진을 뿌리면서 자기와 이렇게 뜨거운 사이라면서 결혼을 반대하더라고요. 너, 나 무시하냐? 내가 우스워? 내가 안 보이냐고? 김재, 너 이리 나와. 나오라고. 그때 예비 동서를 확 낚아채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련님과 제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과 예비 사돈 내외분들이 다 그 남자를 말렸고요. 저는 예비 동서를 어머님들과 함께 감싸고 있었죠. 결국엔 경찰도 부르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무산됐어요. 하긴요, 알고 싶지 않은 예비 신부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 심지어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이니 얼마나 정이 떨어지겠어요. 도련님이 예비 동서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예비 동서가 직접 도련님한테 그 남자와의 과거 일을 다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동서가 도련님 만나기 전에 6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였더라고요. 사귀다 보니 그 남자 전과가 있었고요. 그 전과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거라고 알게 되면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렇게 사귄 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부터 그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더랍니다. 헤어지려 할 때마다 붙잡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하면서 관계를 끌어온 거였죠. 예비 동서는 그 남자와 완전히 끝내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고 겨우 정리된 줄 알았는데 결혼 소식이 퍼지자 그 남자가 또 나타난 거예요. 상견례 장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거고요. 어쨌든 도련님은 이런 상태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비 동서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희 도련님은 미련이 없는데 예비 동서는 미련이 많이 남았었나 봐요. 예비 사돈이 저희 어머님께 전화해서 빌기도 했어요. 오늘 낮에 지혜 어머니가 전화가 왔었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애들 다시 합칠 수 없냐고 하더라. 어머,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른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그래서 나도 애들 일 마음 아프고 지혜 예쁘게 봤는데 안타깝다고 했지. 아유, 파혼 얘기는 드라마에서나 봤지. 내 주변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감정 소모가 크다.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이 마음이 돌아서야 하니까요. 아무튼 온 가족이 도련님의 파혼에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도련님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도련님 눈이 동그래지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도련님? 무슨 일 있어요? 지혜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병원으로 갔어요. 가봤더니 예비 사돈이었던 어르신들 모두 눈물 콧물 흘리며 울고 계셨고요. 예비 동서는 누워 있었는데 아주 깡마른 상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동서가 저희 도련님과 헤어지고 시금을 전폐했대요. 그러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우리 딸 좀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까딱하면 죽을 뻔했대요. 아휴, 이 일을 어째요. 저도 많이 속상하네요. 지혜가 많이 버티기 힘들었나 봐요. 그때 예비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도련님한테 빌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라고 저희는 다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그날 이후로 다시 결혼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도련님, 어떻게 마음을 다시 먹게 된 거예요? 마음 절대 안 돌리신다고 했었잖아요. 병원에서 지혜 보는데 저랑 헤어지고 깡마른 모습과 울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모습에서 절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과거 일은 묻고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저도 그때 사진 보고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법이야. 지금 마음 변치 말고 잘 살거라.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 집 부모님이 미안했던지 빚을 내서 20평대 아파트 전세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계약해둔 빌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다시 계약했죠. 예단 3종 세트도 이미 준비돼 있었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어머님께는 명품 가방을, 아버님께는 골프 회원권 1년치를 끊어드렸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평소 무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꽤 마음에 드셨는지 어머님은 그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니시고 아버님은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뭐 따로 받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둘이 잘 살면 됐지 싶어서 그냥 넘겼죠.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두 사람의 결혼은 다행히 별탈 없이 시까지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진짜 동서가 싸가지가 개싸가지더만요. 동서와 서방님이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일주일쯤 지나서 처음 시댁에 온 날이었어요.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함께 가기로 했는데요. 새 식구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아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이것저것 만들려고. 어머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저도 일찍 가서 도울게요. 저도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마음으로 동서와 서방님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 이리저리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갈비찜에 전, 잡채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식탁에 올렸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 서방님과 동서는 한상 차려진 음식에 아주 크게 놀랐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 신혼여행 이야기도 듣고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요, 이른 밥을 다 먹었을 때 터졌어요. 진짜 얄미운 게 뭐냐면요. 다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밥도 맛있게 잘 먹고 치우려고 하는데요. 저 설거지에 설자도 안 꺼냈는데 동서가 먼저 이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저 설거지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아깝다고요. 근데 시댁 가서 설거지하면 많이 속상해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런 말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오늘은 어머님이 새 식구 대접하려고 준비한 자리라 설거지 시킬 생각도 없었어.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고 다만 시댁에서는 다 같이 치우고 다 같이 하는 분위기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분위기 봐가며 하면 좋겠네. 그랬더니 그제야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다 같이 식탁 정리하고 설거지는 도련님이 했어요.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요. 그때 딱 느꼈어요. 동서가 시댁을 대하는 태도를요. 동서는 지가 이 시댁에서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자기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시켰으면 좋겠고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속셈 같더라고요. 그 속마음을 알고 나니 동서가 무섭기는커녕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 생신 때는 저희 집에서 음식을 차려드렸거든요. 솔직히 저도 며느리로서 챙겨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미리 동서한테도 말을 했는데요. 뭐 동서가 저를 돕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는 예의가 없는 애라서 그런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시간 맞춰 오는 겁니다. 꼭 밥상 다 차려질 때쯤 딱 등장해요. 앉자마자 숟가락은 들었는데 그걸로 밥을 먹는 건지 장식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깨작깨작하고요. 코앞에 반찬만 건드리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같이 치우자고 할까봐 그런 건지 그냥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맘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참고 웃으면서 시부모님과 밥을 잘 먹었는데요. 그런데 치울 때가 되니까 또 시작이에요. 형님, 저 배가 좀 아파서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죄송해요. 갑자기 속이 너무 뒤집혀서요. 어머, 그래? 뭐가 잘 안 맞았나? 알았어, 얼른 갔다 와. 배가 많이 아픈가 보네. 그런데 배가 아프다더니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토하고 있는 줄 알고 걱정돼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죠. 괜찮냐고 했더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품 냄새가 확 풍겨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기다렸더니 결국 문을 열고 나온 얼굴이 세상에 화장을 싹 고쳤더라고요. 립색부터 블러셔까지 새로 발라놨더라니까요. 그 순간 속에서 쌍년이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동서, 화장 고치고 있었던 거였어? 난 진짜 배가 아픈 줄 알고 걱정했잖아. 안 아프다니 다행이네. 생일자신 어머님도 팔 다치신 아버님도 다 같이 치웠거든. 이제 나와. 나 혼자 주방 정리 다 끝냈다. 어머, 형님 아니에요. 저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일부러 치우기 싫어서 자리를 피한 줄 알겠어요.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과일을 자기가 깎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서 입에서 제가 할게요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전략이었어요. 진짜 환장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씻어놓은 과일을 쟁반에 담고 과도랑 접시까지 세팅해서 건넸죠. 그런데 동서가 배를 아슬아슬하게 깎다가 그걸 바닥에 떨군 거예요. 그래서 껍질 벗겨진 배가 거실을 한 바퀴 굴러갔고요. 그걸 다시 씻어서 조각을 내는데 진짜 황당하게 배를 무슨 도끼질 하듯이 칼로 퍽퍽 내려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거실에 다 울려 퍼졌어요. 저랑 어머님 남편 서방님은 부엌 정리하느라 못 봤는데 다리 아파서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그러다 손 다치겠다. 그렇게 세게 하면 위험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냅둬라. 과일 안 먹어도 된다. 아버님,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요. 손이 안 익어서요. 근데 과일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너무 아깝네요. 제가 괜히 더 엉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전 차라리 안 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욕이 절로 나왔어요.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컨셉을 바꿔서 다시는 이런 거 시키지 말라는 뉘앙스로 일부러 서툴게 굴면서 자신은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인 척 하는 거죠. 아주 계산이 빠른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그 자리에서 감자칼을 꺼내서 줬어요. 자, 이거 잡고 해봐. 조각 내서 감자칼로 싹싹 벗기면 깔끔하게 돼. 손 다칠 일도 없고. 그랬더니 입을 삐죽 내밀면서 억지로 웃더니 또 그 특유의 억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네. 감자칼로 깎을 생각은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쉽군요. 하면서 감자칼을 쥐더니 어이없게도 금세 곧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요. 제가 동서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일부러 못하는 척 앞으로 시키지 말라는 태도 눈에 훤히 보여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눈앞에서 머리를 그렇게 굴리고 있으니 그런 잔머리 쓰는 건 제가 기가 막히게 빨리 알아채는데 어디서 머리를 쓰고 있어요. 결정적인 이야기는 바로 작년 추석이었어요. 원래 저희 시댁은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 해도 그냥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이야기 좀 나누는 정도예요. 다들 바쁘니까 당일치기로 모여서
십시일반 음식 가져와 한상 차리고 두 끼 먹고 헤어지는 시기죠. 전도 직접 부치지 않아요. 전부 다 사옵니다. 정육점에서 재워놓은 갈비 사고, 저는 시장에서 나물이랑 전을 사오고, 시댁 근처 수산시장에서 회를 사면 금세 한상 차려져요. 그렇게 매년 평화롭게 지나갔죠. 새 식구가 된 동서한테도 명절 전에 미리 말해뒀거든요. 각자 음식 조금씩만 준비해서 가져오자고요. 근데 추석 당일에 동서와 서방님이 딱 밥상 차릴 타이밍 맞춰서 오는 거예요. 두 사람 얼굴 보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는 게 둘이 싸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빈손이었고요. 동서 아무것도 안 사왔어? 동선에 근처에 그 족발집 맛있다던데 그거라도 사오지 그랬어. 제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리고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저희는 빨리 가야 해서 밥 먹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못 온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동선애랑 여기까지 거리도 꽤 되는데 그냥 못 온다고 하지. 그래도 명절인데 얼굴은 비춰야죠.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요. 안 오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헛웃음이 비죽 새어나왔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 뭔지는 아는 년이 빈손으로 와서 밥도 안 먹고 간다고? 그게 예의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면 서로 맞춰가는 법이라던데요. 이건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저 싸가지 없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분위기를 수습하듯 중재하셨어요. 그래, 잘 왔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어서 먹고 출근해라. 병원은 명절이 더 바쁜 법이야. 그 말에 동서가 또 얄밉게 웃더라고요. 이게 딱 봐요 형님, 어머님도 제 편이에요. 라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 하나에 피가 확 솟았어요. 시댁 식구들과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안 오자니 욕먹을까봐 억지로 온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할 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더니 어머님이 나서서 말하니 입을 꼭 다물고 그 얄미운 표정인 거예요. 진짜 약오르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혼내주지?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제가 혼수로 가져온 그릇 세트를 꺼내서 차리셨어요. 그러자 동서가 눈치를 채더라고요. 어머님 못 보던 그릇들이네요. 아끼는 그릇이에요. 예쁜데요? 이거 내 형님이 결혼할 때 예단으로 준 거야. 예쁘지? 좋은 날에만 쓰고 있어.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이는 좋은 날이니까 꺼내서 쓰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서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딱 봐도 속이 복잡해진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슬쩍 웃으면서 아주 능청스럽게 묻는 겁니다. 그래요? 형님은 혼수로 뭐뭐 해오셨어요? 저처럼 많이 하셨어요? 정말 동서의 언행은 하나하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요. 그걸 듣고 있던 서방님이 바로 끼어들었죠. 자기는 그런 걸 왜 물어봐. 남 얘기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 빨리 가야 한다며. 그랬더니 동서가 얼굴이 확 굳더니 눈꼬리를 치켜 올려서 우리 서방님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또 피가 끓었어요. 어디 시댁 와서 서방님을 째려보나요? 그만큼 개념이 없어요. 저도 어지간하면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들 생각 없는데 그건 도가 지나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년인지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는지. 아니 서방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런 여자를 어떻게 참고 사는지. 진짜 동서는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저 솔직히 결혼할 때는 예단으로 그릇 세트 하나만 해올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넉넉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저가로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식장도 저렴한 곳, 혼수는 중고로, 살림은 다이소에서 거의 다 산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생기셔서 입원하셨는데 병세가 점점 나빠져서 큰 병원에 계속 입원해야 했어요. 그 때문에 엄마는 결국 집을 팔았고
저는 모아둔 돈을 다 썼습니다. 남동생은 군 복무 중이었고 그 여파로 복학도 몇 번이나 미뤘어요. 그렇게 아픈데도 아빠 소원이 큰딸인 제가 결혼하는 거라서 불이 나게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때 저는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시댁밥상에 새 식구가 더해졌다는 뜻으로 반상기 세트를 꼭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형편에 비해 큰맘 먹고 고급 사인 세트랑 은수저까지 준비하셨죠. 엄마 마음엔 딸이 시집 가서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님도 그릇 세트를 받으시면서 이건 특별한 날에만 써야겠다 하시면서 정말 가족들 다 모이는 날에만 꺼내 쓰시거든요. 그 그릇엔 엄마 마음이랑 저희 집 사정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동서가 서방님한테 제가 예단을 뭘 해왔는지 물어봤나 봐요. 저희 집 사정은 서방님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제가 얼마만큼의 예단을 해온 줄만 알죠. 지가 저보다 예단을 많이 해왔다는 생각에 제가 우습게 느껴졌나 봐요. 은근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 뼈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하루는 시아버님 생신날이었어요. 시댁 근처 갈비집에서 모이기로 해서 거기서 만났죠. 그날 어머님이 동서가 예단으로 드린 그 똥가방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동서가 그걸 보더니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사드린 가방 매일 들고 다니시나 봐요. 어머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딱 어머님 것 같아서 산 건데 정말 찰떡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별말 없이 그냥 떨떠름한 표정만 짓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이번에는 아버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아버님, 요즘 골프 많이 넣으셨어요? 제가 아버님 골프장 등록할 때 알아봤었는데 거기가 선수들도 자주 온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런 것도 해드리고 좋지요. 저도 이제 골프 배울까 봐요. 저 배우면 같이 골프 쳐요. 아버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거기까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반응이 시원찮자 동서는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글쎄요, 어머님, 저희 엄마 친구 중에 아들 장가 보낸 집이 있는데요. 글쎄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줬는데 며느리가 예단을 하나도 안 해왔다네요. 결혼 전에 번 돈은 다 썼는지 어떻게 예단을 하나도 안 해와요? 무슨 일이든 다 형식과 절차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말투가 딱 저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예단을 잘 해왔으니 예의 있는 사람, 저는 결혼 전에 번 돈 다 쓰고 예단도 못 해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니? 괜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아버님,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죠. 저는 다 했잖아요.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어머님, 아버님도 제가 사드린 가방도 잘 들고 다니시고 제가 등록해드린 골프장도 잘 다니시잖아요. 예단이 평생 간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분 다 기막혀만 하셨지 반박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더 이상 못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동서가 예단으로 해준 가방과 골프장을 잘 쓰고 잘 이용하니까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동서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아니 예단 좀 해왔다고 그걸로 사람을 깔보는 게 말이 돼? 예단 해온 걸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말마다 비꼬는 게 너무 느껴져. 싸가지 없는 년. 나 정말 걔 뺨치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어. 듣자마자 표정이 딱 굳더니 시원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딴 년 때문에 기분 잡치지 마. 앞으로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날만 마주치게 하고 그 외에는 절대 안 보게 조절할게. 당신 스트레스 받는 일은 내가 다 막을게. 제 남편이 그래도 제 속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최소한 내 남편이라도 같은 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결국 저를 폭발하게 하는 일이 터졌어요. 김장 전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김치 먹을 거냐고 물으셨대요.
먹는다고 해서 저도 같이 장보고 담그자고 하셨더니 웬일로 순순히 알겠다고 했다네요. 날짜도 다 잡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김장 하루 전 제가 미리 연락을 했더니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안 가기로 했는데요. 어머님께 말씀 못 들었어요? 그래? 왜 못 와? 난 어머님께 들은 게 없어서. 왜? 그날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저는 김장 안 하기로 했어요. 형님과 어머님 두 분이 담그세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린가요? 말투나 말의 뉘앙스가 난 이런 일 안 하니 하녀둘이 해. 이런 식이더라고요. 일단 어머님한테 전화해본다고 하고 끊었는데요. 바로 어머님께 전화해서 여쭤봤죠. 걔가 그러디? 참네. 내가 정리할 테니까 둘째네도 온다고 알고 있으렴. 네, 어머님.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일 뵐게요. 그런데 2년이 다 계획이 있었더만요. 시장 보기로 한 날 어머님께 전화해서 자기 배 아파서 못 간다, 착상하는 것 같다. 이런 입방정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쉬라고 했죠. 저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이라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못 온다며? 아니, 임신했다는 거야? 어머님께 정확하게 못 들어서 전화했어. 임신은 아니고요. 시기가 착상한 날이거든요. 착상통이 있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착상통? 착상한다는 거야? 아니면 하는 것 같다는 거야? 혹시 무슨 시술 같은 거 한 거야? 그건 아니고요. 날짜를 따져보니 착상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요. 저 좀 쉬어야 돼서요. 내일 몸 괜찮아지면 갈게요. 여러분, 착상하는 것 같아서 못 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임신 초기라 쉰다는 건 들어봤지만 착상 중이라 못 온다는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렇다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요, 살살 열받게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고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요. 어머님이 전화했는데요. 전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거참, 어머님. 형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 아직 몸이 덜 풀렸단 말이에요. 예단 안에 왔으면 몸종이라도 해야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가 들었을까봐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곤 황급히 끊으셨는데요. 어머님, 저 본의 아니게 다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이제 못해 먹겠다. 나 저런 애 처음 봐. 내 이것을 그냥 오늘 착사를 낼 거니까 일단 우리끼리 하자. 어머님은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겉으론 제 편인 것 같으면서도 듣다 보면 동서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지만 김장도 시작했고 남편이랑 아버님도 계시니 그 자리에서는 그냥 참고 있었죠. 정리 다 끝나자 어머님이 보쌈 하신다며 저는 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5시 반쯤 동서가 서방님이랑 빈 김치통 하나 들고 와서 인사하더니 밥상 차리자니깐 절 찾는 거예요. 인사를 하더니 동서가 이런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엄살피지 말고 얼른 나와서 김치나 썰어요. 저 손에 김치 냄새 배는 거 싫어요. 너 지금 나한테 왜 그래?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해? 내가 너한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 진짜 선 넘는 거야, 알아? 솔직히 말해서 예단 안에 왔으면 이 정도 일은 해야죠.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 예단 좀 해왔다고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하죠. 원래 그런 걸로 점수 매겨주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누굴 더 예뻐하시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 말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싸움이 오갔고 동서도 뻔뻔하게 자기 말만 늘어났죠.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저희 부부는 저녁도 안 먹고 그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뒤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속상했지. 내가 알아서 혼낼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넘겼는데요. 그날 밤 진짜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울면서 전화한 겁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어머님 작품이었어요.
동선의 김치통에 김장 쓰레기, 배추 겉장, 양파 껍질, 비닐, 버린 수세미까지 꽉꽉 담아 보내셨대요. 동서가 열어보고 경악하자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동안 형님한테 한 짓 생각해봐라. 당장 사과드려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다고요. 덕분에 그날 밤 저는 간만에 시원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후련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게 다 저희 아빠 덕분이에요. 시부모님은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사실 저희 아빠는 시댁의 은인이에요. 결혼 전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였어요. 그날 밤 아빠가 늦게까지 일 보시고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한 차량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에 그대로 박히는 걸 목격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아빠는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갔대요. 운전석엔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 한 분이 심장을 부여잡은 채 쓰러져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심근경색이었던 거예요. 아빠는 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을 하셨대요. 그리고 구급대가 도착한 뒤에도 그대로 병원까지 동행하셨죠. 그때 의사가 아빠한테 이랬대요. 선생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할아버지가 사실 수 있었어요. 쓰러지고 그 몇 분 사이가 골든 타임인데 선생님께서 이 환자의 목숨을 구하신 겁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돌아가실까 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가족들께는 연락드렸죠. 네, 119 대원들이 구조하면서 환자분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곧 오실 겁니다. 아빠는 그 할아버지 가족이 올 때까지 자리를 못 드셨대요. 괜히 마음이 쓰여서 직접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왔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제 예비 남편의 가족들이었던 거예요. 상견례한 지 며칠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때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 손을 꼭 잡고 엉엉 우셨대요. 그동안 얼마나 놀라셨을지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요. 잠깐 나갔다 오신다 했는데 이렇게 또 쓰러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마 곧 가족이 될 인연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상견례 날엔 할아버님이 병원에 계셔서 참석을 못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뵐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연처럼 사고 현장에서 아빠가 할아버님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아빠의 빠른 신고 덕분에 할아버님은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후로 큰 수술을 몇 차례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도 자연스럽게 1년 정도 미루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빠는 틈틈이 병문안도 다니셨고 할아버님도 그때마다 덕분에 다시 숨쉬게 됐다며 아빠 손을 꼭 잡으셨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시할아버님 병원비 결제할 때 시부모님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셨고 선망 증세가 심해서 1인실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시부모님은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실 정도였어요. 그 사정을 저희 아빠가 병문안을 자주 가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하셨지만 저희도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 전액을 대신 내드리신 거예요. 그때 시아버님이 부담스러워 하면서 거절하셨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면 됩니다. 제가 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금액이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만이라도 빌리겠습니다.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에 빌리고 갚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딸에게 할아버님이면 제게도 아버님이십니다. 같은 가족인데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님은 저희 아빠의 배려에 크게 감동하고 저를 잘 보살피겠다고 그날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눈물의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시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빠가 급성 간부전이 생겼어요. 의사 말로는 2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했어요. 아빠는 주변 정리를 하셨죠. 회사를 정리하고 직원들 퇴직금을 챙겨주고 빚도 갚고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게 집까지 팔아가며 모든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시댁에서도 도와주려 했지만 아빠는 그 돈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딸 힘들 때 잘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또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어머님이 마음으로라도 갚고 싶어서 간병하는 저희 엄마 도시락을 매일 싸우셨어요. 아빠가 저희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와중에 저희 부랴부랴 준비해서 결혼식 올린 거고요. 눈물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가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둘 다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살려고 했는데요. 시아버님이 대출을 받아서 저희 신혼집 구해주신 거거든요. 이런 사정 하나도 모르고 미친 동서년이 어디서 예단 운운하냐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기분이 팍 상해서 동서한테 한 방 날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꾸 동서년이 어머님한테 예단을 말하면서 일을 저한테 다 시키라고 했을 때 어머님은 그때부터 동서를 내치기로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나도 시자라는 말 듣기 싫어서 며느리랑 싸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디 사람을 무시하니? 내가 우리 아들이었어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서 이번엔 한바탕 뒤집어 엎은 거야. 정말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동서한테 이런 감정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김장 소동이 났을 때 동서가 그 쓰레기 김치통을 열어보고는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했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님이 나중에 전화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지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김치통에 왜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왜? 쓰레기 같은 너한테 어울리는 쓰레기를 넣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그 순간 동서는 말문이 막혔고 어머님은 마음먹은 대로 싹 다 털어놓으셨대요. 니까짓 게 자꾸 예단 타령하면서 우리 집 무시하고 네 형님 깔보더라.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내 통장 봐봐. 내가 가방값이랑 골프장 등록비 넣어뒀다. 그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예단으로 가져온 반상기 이불 은수저 그거 다 써놨으니까 가져가거라. 한 번도 안 써서 새 거야. 반품을 하든 버리든 그건 내 마음이고 우리 아들은 환불할 테니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한 방 먹이셨답니다. 듣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게다가 알고 보면 동서가 그 예단을 한 것도 순전히 전남친이 상견례를 엎어버려서 자존심 세우려고 억지로 한 거였잖아요. 그런 주제에 예단 부심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일침을 날렸어요. 내가 뭘 받아서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은 처음이다. 내가 너한테 예단 잘못 받아서 우리 부부가 바보가 되었고 우리 큰며느리가 욕을 먹고 우리 아들이 대접 못 받는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 분해서 잠도 못 자겠어. 너 같은 애를 받은 게 후회가 돼. 그래서 다 돌려줄 거다. 예단이고 뭐고 다 싸서 내줄 테니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 우리 아들은 내가 환불받은 거야. 이혼시킬 거야. 이 천하의 나쁜 년아. 어머님이 그때 전화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울먹이셨는지요. 나중에 제게 이야기하실 때도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여리시고 반듯하시고 정말 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욕되었으면 이러셨을지 상상도 안 돼요. 예단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을 모르셨겠지요.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어요. 나는 내 평생 남 험담 한 번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이번엔 참을 수가 없더라.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콩가루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 어머님이 이혼시킬 거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니깐 그때 저희 서방님이 그 전화 너머로 내용을 듣고 있었는지
전화 바꿔받고 그 자리에서 이랬대요. 엄마, 진정해. 나도 엄마가 왜 화내시는지 알아. 이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해하지 마세요. 혈압 올라서 쓰러질라. 나도 안 그래도 이 사람이랑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집안을 무슨 이상한 집안으로 보는데 나도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일단 전화 끊어보세요. 전화를 끊은 뒤 동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자 어머님 집 앞까지 찾아와서 빌었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형님 무시한 것도 제 입으로 예단이니 뭐니 떠든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정말 뉘우쳤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 화장은 번지고 목소리는 떨리고 그제야 진심이 느껴졌대요. 그때 저희 집과 시댁이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걸 다 듣고 나서 거기서 동서는 엄청 크게 느낀 게 많았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냉정하게 한마디 하셨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내 형님한테 하거라. 상처 준 사람이 누구인지 내 입으로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뉘우쳤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안 그러면 나 절대 너 용서 안 해. 그 말에 동서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한 다음 날 동서가 직접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니 두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소고기 세트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전날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터라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마음이 약해졌어요. 일단 왔으니 들어오라고 했고요. 동서가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들어오고 사온 과일과 고기 세트를 저에게 넘겨주자마자 조금 망설이는가 싶더니 거실 문턱을 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가 잽도 안 되는데 너무 까불었죠. 죄송해요.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이전의 뻣뻣함이나 가식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진심이 느껴졌어요.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사과는 이쯤 하면 충분해. 동서 마음이 느껴졌고 용서할게. 이제 일어나. 제가 손을 뻗어 일으켜 세워주자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감사합니다만 반복했어요. 그제야 오래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어머님도 저희 집에 오시라 해서 동서가 가져온 과일과 고기를 차려놓고 여자들끼리 둘러앉았어요. 그렇게 회포를 풀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이 잔잔하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이건 확실히 해두자. 내가 명품 가방이 좋아서 매일 들고 다닌 게 아니야. 선물해준 사람 무안하지 않게 너 만날 때 일부러 들고 나간 거야. 그리고 내 시아버지는 원래부터 골프를 좋아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갔어. 은퇴 후엔 그게 유일한 낙이었거든.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꼼지락거리다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오해하고 또 너무 오버했네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자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풀리더니 나직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인생이 배우는 것 투성이야. 하물며 젊은 너희는 더 그러겠지. 사람은 겪으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 말에 동서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형님도요. 제가 또 모르는 부분 있으면 꼭 말해주세요. 그래 동서,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동서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오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진심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바로 그 착상통 얘기요.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분위기라 솔직하게 동서한테 물었어요. 동서, 근데 그때 진짜 착상통이 있어서 못 온 거야? 배가 아팠어?
그랬더니 쭈뼛거리면서 동서도 그때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뻥이었어요. 김장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었어요. 전 동서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찌나 웃기던지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도 살다 착상통 핑계는 처음 들어본다.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지? 건강 가지고 그런 말 하면 진짜 벌 받아. 네, 형님.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때 문이 열리며 제 남편과 서방님이 퇴근하고 들어왔고 곧 아버님까지 오셔서 저희 집 거실엔 온 가족이 모였어요. 긴 시간의 갈등 끝에 진짜 모두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때서야 가족다운 저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혼하겠다던 서방님이 오늘은 동서와 어느 정도 화해를 한 모양이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어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어색하게나마 서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그때 서방님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하나하나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엄마와 형수님께 너무 함부로 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와이프한테 잘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했더니 그제야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모두 잠시 조용해졌어요. 서방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더라고요. 다만 세 번째 잘못했을 땐 진짜 끝입니다. 그땐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짧았지만 분위기가 단단히 잡혔어요. 평소엔 온화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꽤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죠. 확실히 이번 일로 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때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 한 문장에 이 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사람한테 그 일을 여러 번 꺼내는 건 그것도 경우 없는 일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요. 긴 싸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어색하지만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진짜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뒤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동서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자마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 저 어떡해요? 어머머, 형님, 놀라지 마세요. 저 임신했어요. 세상에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뭐라고? 진짜? 동서야, 너무 축하해. 사실 그때요, 진짜 날짜상으로 착상하던 시기긴 했거든요. 근데 말이 씨가 된 건지 정말 아기 씨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됐다.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몸 잘 챙기고 아기 잘 품어보자. 나도 조카 생겨서 너무 기분 좋다. 진심으로 축하해.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저희는 하나같이 조카 탄생을 함께 기다리며 챙겼습니다. 지금은 예쁜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희 부부도 모두가 도와가며 육아를 함께하고 있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집이 되었어요. 오해도 상처도 다 지나고 지금은 서로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세상 일이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깔보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부족해 보이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요. 동서를 통해 그리고 어머님을 통해 저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사람은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의 삶이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결국 인생은 돌고 돌아 마음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진짜 사람을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